혹시 오늘 망명길에 오르지 않으셨나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당 당직자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데 이어 공안 검사들까지 사이버 망명 행렬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거면 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빅브라더의 공포 때문에 한쪽에선 입을 막는데 다른 편에선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권자 대변 방송 투표의 힘, 오늘은 TV조선과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총선보도감시연대에서 선거보도 모니터팅을 하고 계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보 콘텐츠 네트워크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이사이신 손우정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이 매주 화요일 방송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방송 보시는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이석현 의원님께서 안철수 의원? 네, 손수 전순옥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보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국민이 가야 할 길과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의사로서도 좋은 이미지 많이 쌓고 해서 좀 약간 새로운 물 같은 그런 신선한 그런 게 있어서 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님이 신혜진 의원님이 김무성 의원님.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그럼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도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을 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대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서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후대 정치인들을 이제 좋은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민들이 집회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막으려고만 하고 제대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막 경찰차 그런 걸로 차벽 세우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랑 소통하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정치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무성 대표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국정화 교과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저희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세우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또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발언하고 싶지만 저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저는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있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가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무서운데 시대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잡혀가는데 이거 잡혀가죠. 저 신상 다 털리고 잡혀가는 건데 최고의 정신은 모르겠고 그냥 요즘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말 조심해야 돼요. 트위터 잘못하면은 택배 온다는데. 무슨 택배 온대요? 국정원에서 택배 보낸다고. 무섭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요? 뭘 말 한 번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테러 방지법 이런 거 있으니까.
근처 이화여대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말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테러 방지법 때문에 검열당할까 봐 겁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손우정 박사님, 이런 대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테러 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도 여기서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무섭긴 한데 이게 지금 청년들이 이런 걸 느끼는 게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불안함이 계속 그 우리 주위에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닌데요. 예를 들면 그 유명했던 박정근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사회당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조선노동당 그리고 종북이란 말도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정당인데 여기에 이제 당원 생활을 하고 있던 박정근이라는 청년이 북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트윗을 이용해서 그것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이게 국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2012년 1월 달에 구속이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되긴 했는데 이게 판결 끝난 게 2014년 8월 그러니까 거의 2년 6개월이 넘동안 재판 소송에 시달렸던 겁니다. 자기는 북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를 했던 건데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홍승희 씨라고 대한민국 효녀연합 그분이 이제 예술활동하는 예술가인데 그분에서 이제 재물 손괴죄 걸어서 이제 검찰 출두 요청이 나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취업할 때 뭐 애국심을 뭐 묻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혹시 내가 이런 그 인터뷰를 잘못했거나 글을 잘못 썼을 때 내가 뭔가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건데 사실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테러 의심자를 지목하고 이 사람을 체포하고 검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포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느껴지는 불안감이 실제로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이 통과돼서 국정원이나 이런 테러 전담 기관에 인력이 늘고 자금이 늘면 그런데 테러가 안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겠냐는 거죠. 네. 지금도 우리 그 핸드폰 뭐 통신사 정보 제공 내역 같은 거 조사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하게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뭘 할까 이런 공포심이 국민들에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뭘 구체적으로 알고 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현듯 느껴지는 불안감이 이런 식으로 인터뷰 거부 뭐 그런 걸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처장님은 이제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예전에 잘 몰랐다가 필리버스터의 영향으로 사실은 좀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사실 제대로 보도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지상파나 이런 쪽에서 거의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게 나오면 막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뭐 계속 여러 차례 무슨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제 짚어줬을 텐데 독소 조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만 이것을 이제 우려했는데 필리버스터의 영향으로 어찌 됐든 물론 뭐 화제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았지만은 독소 조항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침투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많이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손 박사님, 이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필리버스터하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논의하고 이런 장이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그런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 또 테러 방지법의 통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 모습 어떻게 판단하시고 진단하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국회가 지금 마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19대 총선 국회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마비가 안 되어 있던 기간이 필리버스터 기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국회가 사실 우리 역사에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때보다 좀 국민들과 괴리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 그때 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너무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져 있었는데 국회가 정말 그런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나 여기 되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필리버스터도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것도 쇼하는 거 아니야? 뭐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겠어? 라는 사실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서 얘기한 거 보니까 아 정말 저런 내용도 있고 아 저거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정말 사소한 거지만 소통에 되게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라는 공간이. 근데 어쨌든 그런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단지 그 말을 잘했고 뭐 정보가 많았고 이런 거보다는 국회와 뭔가 교감하고 싶고 우리의 국회를 여기고 싶다라는 좀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것을 마무리할 때 물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열망과 국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 그리고 대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메시지가 좀 더 국민들에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선거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기 싫다는 얘기가 오히려 선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정치의 역할, 국회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것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려보면 새누리당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죽어도 안 된다.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런 뭐 역사적인 어떤 기회였고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쪽수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가 과연 민주주의 정치 상황에서 맞는 태도인지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대답을 안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이 그런 비판이 나올 걸 알면서도 통과시킨 이유가 뭘까? 국민에게 필요해서기 때문일까 정말?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근데 물론 그 뭐 지금 우리 정치권의 문제를 짚어보자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국회 다 왔냐 얘기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당연히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긴급 상황이다라는 아무도 긴급하게 느끼지 않는 것들을 긴급 상황을 선포하면서 긴급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말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편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말 조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 시청자 중에 TV조선 뉴스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지금 필리버스터 이거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떻게 오늘 끝난다고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 9시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당 지도부로서 스스로 한 말이었는데 어떤 대국민 약속을 또 못 지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실세가 맞습니까? 이중을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제대로 안 지켜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내대표라면 영어로 하면 휘비인데 이 회초리 아닙니까? 이게 작동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초리가. 본인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원경 처장님. 네. 저도 앵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앵커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참여한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화면? 아, 앵커가 말을 많이 할 수는 있죠. 그런가요? 참여하는 분에게 또 네. 유도하는 질문도 하죠. 왜냐면은 뭔가 그 속내를 끌어내는 진지한 정말 그 사람의 뭐 정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TV조선 그 앵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깐족거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이름 붙였는데 지나치게 깐족거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할 때 뭐랄까 기행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심상정 의원에게 그 이 최희준 앵커가 지난번에 김정은을 좋아하느냐 이러면서 yes or no로만 대답해달라, 단답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조롱하는 한마디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뭐 맞아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이게 시사 토크쇼에서 해도, 시사 토크쇼 아니고 예능에서 해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게 저녁 종합뉴스에서 앵커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발언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 뉴스쇼 판이 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쇼처럼 하려고 한다는 약간의 그런 맥락은 있으나 이건 쇼로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손 박사님, 이게 친노 운동권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종편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체가 뭡니까? 대체 의미가 무엇이죠, 이게?
근데 뭐 친노 얘기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텐데 사실 이게 뭐 정치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공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움츠리고 내부적인 단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집단에서 일부만 세게 때리면 이게 끊어져요. 그리고 그 공격 대상이 되는 단체에서는 오히려 그 내적 응징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을 손에 꽉 쥐면 물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안에는 되게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단결이 되는데 외부하고는 괴리가 되거든요. 근데 친노 프레임을 건드리는 것도 지금 어느 정치 조직이건 어느 단체건 내부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비판을 하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특히 거기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외부에서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뻔하죠. 첫 번째로는 내부의 분열을 요구하는 거고 물론 그 안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문제도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외부의 의도는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숨겨진 의도는 자 봐라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패권이 있고 저렇게 싸우고 서로 비판을 하는데 안 물러나고 이런 완전 엉망진창이다. 반면에 우리는 리더십이 서 있다. 누구에 의한 리더십이 확고하다는 것을 간접적인 효과로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 목사님 이게 실체가 있긴 있어요? 친노 뭐 패권주의라고 얘기하죠. 예. 민주당 내에 그런 예. 실체가 있나요? 근데 사실 이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패권이고 예. 이렇게 안 보면 또 패권이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민주당 과정.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내부 선거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면 다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패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이 패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부의 끊임없는 소통이에요. 공개적인. 근데 지금 친노 프레임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어떤 의제로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노 패권 이러고 마는 거죠. 근데 이 동일한 메커니즘이 사실상 그 진보 정당이 분열하고 했던 데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메커니즘이에요. 패권을 제기하고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것을 외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내부 문제를 지나치게 외부로 끌고 나가지 말고 이거는 책임 있게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민주적인 방법을 하든 존중을 하든 타협을 하든 해야 되고 내부의 문제를 지나치게 외부로 끌고 나가는 것은 당 내에서도 서로 좋지 않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뉴스 보면서 서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싸우는지 듣고 싶지 누가 누구랑 뭐 패권이 이런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편들이 그런 걸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방송에서? 뭐 종편뿐만 아니고 예.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이 친노 패권주의 그리고 운동권, 친노 운동권 이런 프레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더민주 흔들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민주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 정당은 내부에 패권이 있고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운동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세력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지금 공천권 때문에 잠잠하지만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정당은 사실상 분열될 것이고 이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정말 더민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득 씌우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노 패권주의 저도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근데 뭐 장성민의 시사탱크나 이런 걸 보면 그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그 친노라는 말을 쏙 빼면요. 그냥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권력 집단을 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남 패권주의라는 말 사실 별로 안 하죠. 네, 그런데 영남 패권주의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어떤 정치 행위 그거 갖다 붙이면 똑같네? 그렇죠. 새누리당 다 똑같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상하게 친노 패권주의에다가만 그 나쁜 설명들을 잔뜩 붙여서 계속 매일매일 주입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손 목사님도 그러면 친박, 진박, 비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박 뭐 아니면 패권주의니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진박 패권주의니 이런 얘기는 왜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쨌든 나타나는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저쪽은 갈등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걸 텐데 창의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친노라는 말도 사실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 뭐 친하다마다 물론
그 봉화마을 자주 가면 친노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똑같이 쓰고 있는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런 것에 몇 년째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로 뭐 저도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서 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예 프레임을 바꾸셔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 조직도 다 갈등이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까를 고민해야지 누가 패권이다, 문제다. 그리고 또 계속 돌아가신 분 이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의 후진성이죠, 사실. 근데 약간 네.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는 예. 그 더민주 내에서 정치인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저는 물론 그런 거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이런 프레임을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아 진짜 더민주 시끄러운가 봐. 저기 안에서 소수 몇 명이 패권을 지금 막 장악을 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실제 정치 행위와 언론 보도에서 비춰지는 부정적인 면은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결국 그런 친노 패권주의 실체가 있든 없든 또 과장해서 네. 없는 친노 패권주의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긴 있지만 어디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걸 과장해서 만드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요즘 보시는 또 거죠. 친문 패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나요? 과장하는 예. 것도 있지만 예. 우리가 사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말싸움하다가 예. 옆에서 구경꾼들이 편 들어주면 그때부터 싸움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망신도 있고 지금 그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조장하는 의도는 명확한 건데 예. 크게 보면 이게 보이는데 그 싸움 테두리에서 자기의 작은 이익을 생각하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크게 보십사 그 뭐 야당 하시는 분들은 예. 좀 그런 그렇죠.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김 처장님 이게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언론이 어쨌든 주축이 돼서 만들어낸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빠져나올 방법이요. 네. 야당에게 무엇을 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도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보면 된다. 근데 안 본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안 보면 어떡하나요? 뭐 국민 TV 그러니까 보라고 해야 아니면 되나요? 법적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도 김홍희 시장님 지적하셨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네. 왜 못 한다고 보세요? 뭐 못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들이 전 다 이미 소문이 예. 쫙 났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알고 있다고 보시는데 예. 일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든 평상시에 하는 방송심의위원회든 그 인원이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당 추천위원이 2배로 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합의제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투표처럼 이렇게 예. 되다 보니까 결론이 항상 여당 추천위원들의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종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논리는 있습니다. 뭐 시사 토크니까 뭐라 그럴까 토론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봐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봐주기가 아주 그냥 편파적으로 오히려 방송보다 심의가 더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그 좀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말고 보통 때 이제 심의위원회는 3년이면 3년 이런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동안에 굉장히 길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나 또는 재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사실 4달, 뭐 3달 요렇게만 하는데 저 같으면은 그런 뭐 자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이 방송에 있는 내용, 국민에게 정말 이게 옳은 방송이었는지 아닌지만 가지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마치 자기를 추천해서 보내준 정당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근데 이것이 전 심의가 그 다음 선거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희가 2014년에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종편을 제대로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건을 저희가 센 발언들을 다 심의를 넣었는데 의견 제시, 문제없음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선거에서 바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중징계를 내렸다면은 아 이런 방송을 하면 선거 때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갔을 텐데 학습 효과가 뭐 이렇게 해도 된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그러면 100% 다음 대선 때 종편이 얼마나 그 날뛰는 방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 빙자 선거 운동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런 방송을 해도
뭐 정부가 합법적으로 별 문제 제기 안 하고 있구나, 예. 징계도 안 받고 있구나 이런 예. 메시지가 갈 것이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죠. 결국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TV조선의 방송 하나 더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는 다른 당에 계셔서 친노 사정을 잘 모르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6선에 이해찬 의원, 5선에 원혜영 의원, 이미경 의원, 윤호중, 김태년, 김상희, 김현미, 홍영표, 박범계에다가 지금 이목희, 정청래 그분들 다 같이 계시죠. 호남의 최규성 의원 있죠. 그다음에 초선들이요. 최민희, 진선미, 진성준, 도정환, 남윤순, 은수미, 김경엽, 윤은호, 전해철, 박남준, 서영교, 배재정 이 중에 문제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라도 정리하면서 그냥 살을 붙여서 신도 패권 세력을 정리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저희들 보고 숙청 작업 지금부터 할 테니까 친노 명단 써달라 그러면 제가 딱 써둘 수 있어요. 완전히 한 40명 정도. 김종인 대표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괜히 그 국민들이 눈만 흐려주고 말입니다. 이 영상 보셨는데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시네요. 이름을 막 지명하면서 어찌 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게 낙선 운동 어디까지 낙선 운동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방송을 보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점잖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우리도 좀 그 속도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두 분이 지금 선거 방송 이런 거 전문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낙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치 않는 후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일상적인 고지 그리고 기자회견, 언론 보도 정도를 허용하고 말 그대로 진짜 낙선 운동, 거리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이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사실상 낙선 운동과 거의 다르지 않은 지금 거의 방식으로 이 사람 이름을 다 부르고 하는데 이 언론이라는 위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사실 공평 원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방송해야 된다. 우리는 선거법 보면 그냥 공정하게 방송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선관위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고 저것도 그냥 시사평론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걸 가지고 얘기해서 친노 명단이 살생부처럼 돌고 하면 이게 선거 운동 자체가 이미 불공평하게 공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고 지금 저분들이 이름 거론되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해서 살생부처럼 그 이름도 무서운 살생부 이름에서 명단을 저렇게 종편 방송에서 끊임없이 내보내야 되는지 좀 씁쓸한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종편에서 지금 김홍영 처장이 소속돼 계신 민원연을 종북 단체로 했다가 벌금인가 맞았죠? 재판에서 져서. 그렇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위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낙선 운동을 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언론에서 종편에서 나와서 자기네 개인적인 생각 또는 사실과 관계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과연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또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든 방송위원회든 이런 부분에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조금 제재를 가할 방안은 없는지 김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제재를 가할 방법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자신의 역할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그걸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방송심의위원들이.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방송인들이요. 방송 심의 규정 알아야 돼요. 선거 방송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대로 한 번만 딱 정독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낙선운동 수준이 아니고 방송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패널이라고 말하는 그 출연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진행자는 전문 그 방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버젓이 계속 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의 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 객관성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러니 좀 더 다르게 해보자 하면 그거를 우리가 법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저 법을 이제 사문화시키고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더 웃긴 거는 요즘 최근 들어서 이 TV조선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은 할 말을 다 해요. 그냥 막 저런 말들을 막 합니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민영삼 씨 저 발언하잖아요. 그러면 민영삼 씨의 발언은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밑에 자막이 갑자기 나가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 뭐라 그럴까 그 TV조선의 잘못이 면피가 되나요? 이 면제가 되나요? 근데 분명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분명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가면 또 저 자막 썼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자막이 나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발언은 어마어마해요. 야당 그 야권 연대를 하자는 것에 대한 그 말들이 나왔을 때 민영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갈수록 사적 감정에 치우쳐서 정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 정치라는 것을 공적 도구로 사적 분노의 표출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2의 사쿠라 협작 정치라고 야합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 시기에 더민주에 대해서 협작 사쿠라 정치, 도대체 저는 이게 뜻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민영삼 출연자의 발언은 개인적인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가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의 그 시사탱크 프로그램의 장성민 진행자 막 또 센 얘기가 나갑니다. 더불어 비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발언들이 막 이제 패널이 합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오냐오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더불어비리당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우려가 깊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반영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자기는 변명이랍시고 심의를 이제 예상하고 하는 말이에요. 한 발 빼기죠. 근데 저는 이런 한 발 빼기식 막말 보도, 이 막말 방송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오히려 그 괘씸죄를 적용해서 더 세게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종편들이 이런 식의 자막 처리 한 말 하려다가 심한 말을 한 다음에 끝을 얼버무리고 뭐 이러면서 감안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계속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그 선정적인 보도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제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까 계속 지금 방송에 나오는 분 중에 장성민 앵커가 나오는데 이분이 DJ 정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16대에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국회의원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인다고 손 박사님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서 무슨 고민과 사연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진영 논리가 되게 횡행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예전에 지금 야당에 계신 분이 오히려 지금 종편에 나가서 아주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는 이 진영에도 말이 통하고 저 진영에서도 몸담아 받고 이런 좀 사람이다라는 영향력을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종편이 특히 이제 TV조선이나 이런 종편이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때도 되게 그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 위해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자기 열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낙선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 운동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선거법이. 근데 지금 낙선 운동에서도 지금 우리 총선 시민연대인가? 새로 총선넷. 총선넷에 나온 데서 낙선 명단을 발표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거기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이다. 근데 왜냐하면 거기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승민 우리 진행자께서 하시는 발언들은 낙인 찍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누구는 뭐래, 누구는 흑인이래. 이거랑 다르죠. 누구는 여자야. 이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 누구는 친노래 이 한마디면 끝내버리는 수준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예전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이 좀 기다려집니다. 다시 저러고 나서 돌아온다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시 저런 분들이 또 돌아오시면 또 잘 돌아오시는 그래서 철새 정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홍희 처장님, 그 종편에서 쓰는 막말 또는 왜곡 보도 이런 사례들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막말 워낙 많아서 이번 주 막말이 아닌 말을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사쿠라 협작 정치 그다음에 더 비리 뭐 더불어 비리당 그리고 뭐 보통 말하는 거는 이제 김종인 의원의 그 대표에 대해서 겉모술수에 통달한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정말 볼성사나운 사람, 분풀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막말의 수위, 막말보다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웃겼던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지하철 개찰구를 못 나갈 때 그걸 가지고 놀리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막말보다 더 웃긴 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이건 개그 프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2번이나 찍었는데 개찰구가 안 열려서 못 나가니까 밑으로 기어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지. 저런 태도가 저 사람이 정치 행위,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윷놀이를 했는데 개가 나오니까 그냥 가버렸다. 윷이나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던져야지. 그런 식의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깔깔거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치 평론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그 센 발언보다도 조롱하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게다가 시사테크 저희가 이번 주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야권에 대한 관련 주제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여당에 대한 주제, 여당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공천 관련된 뭐 내용이나. 근데 여당을 비판할 만한 소재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뭐 19%, 6% 하루에 소재 굉장히 적게 언급합니다. 게다가 그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데 야당과 관련된 주제는 별 내용이 없어도 제가 한마디로 보고서에서 썼는데 가만히 있거나 잠잠하거나 시끄럽거나 늘 야당과 관련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금 종편은 야당 방송이다. 야당을 소재로 하는, 야당을 파먹고 사는 그런 방송사다. 이렇게. 야당 없어지면 방송도 제대로 할 게 없겠네요. 예. 북한과 야당 없으면 그렇죠. 방송 못합니다. 아니, 손 박사님. 그런데 이게 종편도 문제지만 사실은 KBS, MBC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를 보면 종편과 그리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손 박사님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그 공중파 그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공영 방송의 그 이사장님들께서 또 각별한 또 정치적 색깔을 또 드러내시고 또 MBC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문재인 그 전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한테 공산주의자 이런 발언도 하시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밑에서 사실 그 공정방송에서 애쓰던 분들도 많이 해고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공중파의 종편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예전에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케이블 안 보고 종편 안 보고 공중파 보셨던 분들이 이제 볼 의미가 없는 거죠. 채널과 차별성도 별로 없어지고, 물론 종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뭐 97년에 정권 교체가 한번 되면서 아주 편향적이었던 방송들이 조금 균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 나갔던 과정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까? 아니요, 더 나빠요. 더 진짜로. 나빠요? 예, 왜냐하면 테러 방지법 같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 태도는 종편은 그냥 얕게 그냥 짚고 가거든요. 근데 아주 전략적으로 테러 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드는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마치 오다가 내려온 것처럼. 아주 뭐 그냥 메인 뭐 기획 기사 해가지고 KBS는 엄청나게 공영방송이 훨씬 더 나쁘다고 저는 보고 영향력도 더 크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쪽이 공영방송 TV조선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20대 총선 심판론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지만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이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저뿐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력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손 박사님, 박 대통령 발언 들어보셨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은 선거나 정치에 관련돼서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2004년에 있었죠. 그때 이제 진짜 별것 아닌 말 가지고 선거 개입이다 해가지고 탄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위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발언은 여기 원고에 나오는 발언은 선거 개입에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처벌받지 않을 거다. 오히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12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댓글을 썼던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 지금 재판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예, 1심에서는 정치는 개입했는데 선거는 개입 안 했다. 선거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2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3심에서는 별것 아닌 증거 가지고 다시 파기환송 시켜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다시 하고 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정보기관이 그 테러방지법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건데요. 정보기관이 정치 선거에 개입했던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아주 소수의 사례들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민주화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라 1992년에 안기부가 그 유인물 대량으로 그 홍사덕 의원이죠. 해서 어쨌든 안기부 흑색 선전문 사건. 이때 대공수사 요원 4명이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조사받고 나서 재판이 5분 만에 끝났어요. 5분 만에 끝났는데 선고가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부풍 사건 또 있고요. 근데 당시 92년에서 그때 대공수사 그 국장이 누구였냐면 정영근 전 의원이었죠. 뒤에 국회의원 하면서 잘 살았고 뒤에 또 유명한 그 부풍 사건. 이 사건이 사실 안기부 203호실에서 했던 건데 그때 203호실 책임지자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불과 2012년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하나 총대 메고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밝혀진 게 없고 지금 책임도 안 받고 최동욱 검찰총장 뭔가 좀 밝히려고 하니까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정보기관이 잘못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분위기 또 이런 조건 이 하에서 추진되는 게 바로 테러 방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서운 거죠. 언론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까요, 김 차장님? 왜 지적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언론 장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특히 공영방송 언론 장악이 확실해졌죠. 게다가 종편, 정말 그 새누리당 그 선거방송 하고 있는 종편이 딱 3개나 지금 버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론을 이미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말을 하고 뭐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전혀 비판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진보 종편, 진보적인 그 언론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 그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보도를 보면요. 오히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동아일보는 사설을 썼는데 사설 제목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거듭된 국회 심판론, 선거 중립 위반 소지라고 제목을 했어요. 근데 경향 한겨레는 이런 사설이나 칼럼이 없습니다. 물론 기사에서는 선거 중립 소지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을 조금씩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보도는 조선일보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더 강하게 비판했어야지 되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그 국민들이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제동 걸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거 뭐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 발언의 의미, 저게 정말 선거 중립의 위험이 있는 거고 위반한 것이고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이것을 분명히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생방송으로 온 방송사가 전부 다 그 신년사를 전부 생방송으로 보여줬죠. 저녁 종합뉴스에서 다시 요약해서 쭉 보여주지만 문제점이 있는 발언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국민들의 하면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바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번 법안을 통과 못 시킨 사람들 제대로 잘 판단해서 선거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손 박사님 왜 야당은 이걸 프레임하거나 이슈화해서 이걸 좀 더 그 문제의 사회적 이슈로 문제화하지 못하는지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무력하게 있는지 뭔가 있는지 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어떻게 있나.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할 때도 지금 야당이 뭐 소수 정당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그 2004년 탄핵 이후로 다수당 됐을 때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나? 당연히 해야 될 말도 안 하시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막 나설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이것을 그 문제 제기할 수단이 보장돼야 되고 하나는 나의 참여로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내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야당이 이렇게 무력하고 당연히 야당은 해야 되는데 무력하니까 신문에서도 뭐 좀 진보적인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해본들 이런 무기력에 젖어 있고 국민들도 내가 따지고 싶은데 내가 따진들 저는 이게 사실 2008년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거리로 나왔다가 그 이후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참여해 봐서 그렇게 많이 모인들 뭐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줘야 될 게 문제를 제기하고 경로를 열어줘야 될 게 바로 야당인데 그러니까 우리 필리버스터 했을 때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언제나 준비돼 있고 답답하고 막 냉소적인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야당이 야당 역할을 했을 때만이 괜히 내부에서 패권 싸움 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표와 자기 역할을 하셔야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서 뭐 조금 좋은 성적 가질 기대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맨날 그 뭐 중도하는데 중도화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왼쪽 날개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이 힘차게 날개짓 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지금 계속 새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좀 그런 사명감과 역할을 좀 깨닫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라도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약간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랑 이제 다른 게 저는 뭐가 더 먼저냐 야당의 무기력이 먼저냐 아니면 언론이 워낙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그 잘못된 그 프레임을 하니까 야당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근데 문제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 선거 중립 발언 말고 MBC에서 그 필리버스터 마지막 날 그 막말 공방 이 있었다는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의장석에서 말을 하죠.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발언은 그 의장석에서 의장이 사회가 아닌 자기 발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회법 위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막말 공방 끝, 회기 종료. 그러면서 보도 내용에서 고성과 막말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회는. 그리고 아수라장이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야당에서 뭔가 액션을 보이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론 더 세련되게 더 뭐 큰 힘을 모아서 결집해서 하면 거리로 나가면 거리로 나갔다고 뭐라고 하고 국회에서 하면 아수라장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야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심지어 최근에 그 대통령이 그 재래시장에 가서 인천의 재래시장에 가서 구정 때 그러니까 설날에 그 자신이 아주 좋아하는 그 후보자를 굉장히 돕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채널에 의해서 그걸 보도하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선거의 여왕이 돕는 법이에요. 이거 그냥 버젓이 선거의 여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의원을 어떻게 돕는지를 그냥 알려주겠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나가면 그대로 칭찬하면서 그 발언들을 그대로 옮기면서 뭐 대통령님 너무 예쁘세요 이런 거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야당에게만 정신 차려라, 이 돌파해라 하기에는 참 가혹하다.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언론이 어떤 형식으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 박사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면피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다. 적은 정당이니까 이걸로 면피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적은 의석수였을 때 훨씬 더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이 힘이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뭐 사실 2012년 총선 때 얼마 얻었습니까? 127석인가 얻었습니다. 엄청난 의석이에요. 그 전에 67석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만큼 많이 얻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또 국민들이 전례가 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 대폭적으로 밀어줬는데 상당히 무기력했던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반 얻으면 한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 국민들이 못하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3.1전 기념사에서 아주 감동적인 구구가 있어요.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에 어떻게 싸웠는지를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야당.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도와주면 얘네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미리 줘야지. 지금 뭐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표 주면 우리 뭐 좀 해볼게라는 식의 뉘앙스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언론도 문제고 네. 또 야당도 문제고 그래서 야당도 좀 정신 차리시고 정권은 더 문제고 그렇죠. 정권은 더 문제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산과 김해, 양산 일대를 일컫는 낙동강 벨트.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을 중심으로 여야가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를 놓고 격전을 펼쳐왔는데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짚어보고 이번 총선 주요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 곳으로 나눠 흐르는 낙동강 주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권 성향이 강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우선 부산에서는 북구 강서구 갑, 북구 강서구 을, 사상구, 사하구 갑, 사하구 을이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위치한 김해와 양산을 포함해 낙동강 벨트라 일컫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지난 19대 총선, 19대 득표율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5개 지역구 중에서 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인 사하구 을입니다. 당시 조 후보는 새누리당 안준태 후보를 상대로 3선 고지를 이뤘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사상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상대로 낙동강 벨트에서 한석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3곳은 모두 새누리당 지역구입니다. 북구 강서구 갑에서는 박민식 의원, 북구 강서구 을에서는 김도읍 의원, 사하구 갑에서는 문대성 의원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을 보면 북구 강서구 갑에서는 전재수 후보와 4.79%포인트, 사하구 갑에서는 최인호 후보와 3.5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김해 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불과 1.16%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김해시 갑입니다. 김해시 을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이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를 상대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양산 보겠습니다. 양산입니다. 양산시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민주통합당 송인배 후보의 4.61%포인트로 앞서 새누리당 지역구가 됐습니다. 그럼 20대 총선에서는 낙동강 벨트가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요?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번 총선의 주요 예비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격돌이 예상되는 북구 강서구 갑입니다. 18, 19대 이어 3번째 대결입니다. 18대 총선에서는 18.8%포인트 차이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4.8%포인트 차로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사하구 갑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문대성 의원에게 3.5%포인트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도전합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현역인 문 의원이 인천 남동구 갑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러 후보들이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역인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사하구 을입니다. 이번에는 당적을 바꿔 4선에 도전합니다. 사상구에서는 현역인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재정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다음 김해 보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야당 지역구인 김해시 갑입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새누리당 홍태용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해시 을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와 지난 총선에 이어 재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격돌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가 이루어진 양산입니다. 19대 총선 투표수를 기반으로 보면 양산 갑은 여당, 양산 을은 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양산시 갑을 모두 당내 공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양산시 을 후보로 서영수 전 한겨레신문 대표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8곳 중에서 3곳의 의석을 차지했던 야권. 한석이 늘어난 20대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여야 모두의 관심지인 낙동강 벨트 상황 현장 취재한 김종훈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야권이 이번엔 낙동강 벨트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낙동강 벨트를 이끌 유력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총선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아쉬운 대로 낙동강 벨트의 유일한 3선이었던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옮긴 것이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민심의 방향은 4년 전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한 지역인 김해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만기 씨는 원래 정치가 아니거든. 선수란 말이야. 그렇죠. 저기가 아니라 정치가 공부도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이름만 명성만 높았지. 그럼 어르신 보시기에 저 김경수 후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사람이야 뭐 노무현 정권 때 뭐 저거 했고 했으니까. 정치 경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치 경력에는 있지 이제. 경력으로 봐서는 그래. 경력으로 봐서는 뭐 좋죠. 그리고 또 지방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뭐 종무대 가서 좀 잘 그렇지 뭐 그 정치적으로 뭐 자기 그속을 발휘하겠냐 못 하겠냐 그게 달려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민심이 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야당 후보자 스스로 4년 전에 비해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 스스로 유권자와의 접촉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본격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도 지난 4년 동안 마쳤습니다. 네, 일단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시사블로거 거다란 김묵 씨와 낙동강 벨트의 시작점 중에 하나인 부산 북광석업에서 새누리당 반민식 의원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또 서울 갈 거지 뭐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 야당 의원들이 야당 후보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모여서 뭔가 지역 밀착을 해야지 다음 선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제가 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조직력이다. 이 지역에서 정말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가지고 승리하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영남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조직력은 있어야 되겠다. 지난 4년 이 조직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이제 쏟아부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여야 모두의 관심 지역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낙동강 벨트. 아무리 야당이 선전한다고 해도 전체 의석수에서 따지면 불과 3-4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남에서 그것도 험지로 불리는 부산 경남에서의 선전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내년 12월 대선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낙동강 벨트의 마지막 지역 김해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내년 대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단체장 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예요. 그 다음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선거고요.
그 총선에서도 부산 경남의 결과가 이번 총선의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다. 결정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김해를 이기지 못하면 경남에서 이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를 이기지 못하고 부산 경남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총선 결과도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다음 대선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낙동강 벨트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부산 사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선 유랑팀이 낙동강 벨트에 위치한 여러 새누리당 후보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만남이 좌절됐습니다. 선거 사무소에 없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터뷰를 고사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선거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9대 총선 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산 사상에서 대결해서 관심을 모았던 손수조 후보가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재정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매치업이 됐는데 여성 후보의 대결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과연 야당이 이 부산 사상에서 야권 수성을 할 수 있을지,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손수조 후보가 승리할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의 힘, 투표의 힘, 김종훈이었습니다. 김종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공천 명단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선거에 쏠린 사이 정부 여당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 공영방송까지 합세해서 테러 방지법의 쌍둥이 법안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여당은 노동계약이라고 불리는 노동사법 등 대통령 관심 법안을 19대 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눈 팔면 당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내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내일 뵙겠습니다.